내가 챗GPT랑 대화를 한다고 해서 영어가 당연히 늘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스피킹 연습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AI 어플을 안 써봤는데 굳이 안 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제 영어가 우리 지원님께 준 여러 가지 기회들, 뭐 의미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VJ 특공대? VJ 특공대? 오케이, VJ 특공대에 나오시고 또 이제 김앤장이라는 우리 또 한국 최고의 로펌에서 정말 변호사까지 막 9년 동안 계시면서 정말 바쁜 이런 와중에도 영어를 놓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약간 놨던 것 같기도 한데 한참 바쁠 때는 놨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이건 좀 저만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릴 때부터 언어를 좋아했어요. 국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좋아하고 수학은 싫어하고 전형적인 그런 문과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영어 배우는 거 언어 자체가 재밌어서 계속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고요. 로펌에서는 사실 내가 원하는 업무만 받는 건 아니고 영어 업무만 받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영어랑 아예 관련 없는 업무들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영어를 잘 한다는 거를 좀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던 것 같고 제가 통번역대학원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 영어 공부를 딱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냥 현생 살기에도 바쁜데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자기계발로서 영어를 한다?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영어 공부를 했던 거는 사실 통번역대학원 입시시험 준비할 때가 거의 최근 들어선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쨌든 영어를 좀 잘하는 포지션이니까 그런 영어 업무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늘고 또 외국인들이랑 내가 소통을 잘 해내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보람을 느끼고 그걸 잘하면 점점 더 어쨌든 영어를 못하는 변호사들보다는 더 다양한 업무,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고퀄리티의 그런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그 과정에서도 저는 계속 영어를 잘하고 싶은 욕심은 이상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떻게 그런 욕심이 끊임없이 생길 수 있을까? 영어를 외국인만큼 잘하고 싶어요. 정말 그게 너무너무 저의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싶은지. 그래서인지 항상 뭔가 주변에 같이 어떤 예를 콜을 들어간다. 근데 외국인 저희는 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해서 외국인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중에 당연히 저보다 영어를 잘하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분들의 표현 같은 것 중에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최대한 좀 외워서 다음에 제가 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좀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과의 콜에 있어서도 고객들이 하는 영어 그런 것도 최대한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 동기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사실 이거 뭔가 좋은 답변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되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냥 정말 이 소통을 재밌고. 하고 진짜 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영어는 정말 끝장판의 그 설득과 협상과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약간 좀 약간 컴플라이언스 쪽에 계셨던 저는 텍스 쪽에 있어서 근데 사실 영어로 제가 뭐 누구를 설득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9년차밖에 안 됐다 보니까 영어로 정말 막 내가 중요한 고객을 설득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을 훨씬 더 시니어리티가 높은 정말 네이티브 외국 변호사님들께 돌아갔을 테니까 이제 저 정도 연차에서 하는 거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어쨌든 다 한국인들이잖아요. 다른 회사 그리고 정부 기관도 다 한국인들인데 그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외국 고객한테 영어로 잘 전달하고 뭐 설득하고 그분들의 컨펌을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엄청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한국 변호사가 영어까지 하면 되게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한국 변호사가 한국법을 알고 그거를 외국 변호사가 이제 전달받아서 또다시 전달하면 이제 거기서 렉이 또 걸려요. 이제 시간도 당연히 더 걸리고 비용도 2배로 들고 또 이제 이해도가 어쨌든 2명한테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 또 한 체인의 커뮤니케이션 사일로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제가 혼자서 소화해낼 수 있으니까 되게 큰 플러스였죠. 근데 진짜 한국이랑 또 미국이든 다른 외국의 법이 좀 많이 다른데 이거를 설명하는 것도 맞아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영어를 이제 좀 하시는 업무를 로펌에서 맡으셨는데 좀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기회의 차이라던가 가능한 선에서 뭐 간접 경험이든 다 이렇게 좀 풀어주실 수 있는지. 뭐 본인이 업무 이제 본인 성격상
정말 내국법인들과만 일을 하는 게 충분히 편하고 좋다 하시면 사실은 큰 니즈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로펌 변호사가 영어를 또 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내가 영어가 좋다 그리고 좀 자신이 있다 하면 아무래도 외국 고객들과 일을 할 기회가 많아지죠. 그리고 그거는 영어를 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못하는 일이 돼버리니까. 근데 요즘은 사실 외국 기업들도 정말 많거든요. 저희 클라이언트도 큰 회사들은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많이 외국 법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무 자체에 대해서 영어를 못하면 좀 뭔가 그 업무들을 아예 다 내 영역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근데 영어를 하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클라이언트들과 일을 할 수 있고 또 업무 자체도 국제적인 일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이제 조세를 했었으니까 내국세도 있는데 국제적으로 조세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법인한테 그 우리나라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내가 다룰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범위 자체가 풀이 훨씬 커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큰 기업들도 더 많고 큰 기업들도 더 기업들. 많고 일의 성격 자체도 어쨌든 인터내셔널한 일들이 더 다양하고 좀 뭐랄까 역동적이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요? 성장의 여지가 더 많죠. 그쵸. 기업들이 커갖고선 또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그쵸. 하니까. 웬만큼 큰 기업들은 어쨌든 다 해외 사업을 다 고려를 하잖아요. 워낙 가장 큰 기업들은 당연히 글로벌한 기업들이니까 그 과정에서 영어는 쓰임새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들 입장에서 사실 내국법에 집중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영어를 조금만 하면 또 여러 가지 기회들이 또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영어를 할수록 어떤 기회들이 주어져 있는 거를 좀 보셨는지 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조금이라도 잘하면 워낙 로펌에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잘하면 거기에 맞는 일은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어를 아예 못한다. 그러면 내가 한국 사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를 들면 증거가 영어로 된 증거가 제시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해외 자회사의 어떤 의사 결정이 문제가 돼서 그 회의록이 영어로 날아온다. 근데 그걸 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영어를 못하면 그것조차 못 보는 건데 보통은 그 정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증거까지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뭐 영어로 이메일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또 그 이메일 쓰는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정말 끝판왕으로 잘한다. 그러면 내가 영어로 콜을 고객들과 할 수 있게 돼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 그냥 외국인 클라이언트들하고도 외국 변호사를 굳이 끼지 않고 한국 변호사가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너지가 되게 많이 나죠. 두 명이 할 일을 혼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레벨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어를 읽는 것도 안 된다. 읽고 기본적인 라이팅도 안 된다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솔직히 요즘 많이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좀 위축된다 하면 영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돼서 변호사로 일을 하는데 내 커리어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사실 내가 외국인이랑 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는 너무 또 큰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다면 이제 적어도 뭔가 내가 편하게 영어를 읽고 이해하고 간단한 라이팅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도 좀 적어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변호사 생활을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원님의 영어 공부의 역사가 좀 궁금한데요. 어렸을 때 2004년에 거의 딱 한 1년 정도 살다 오시고 근데 사실 그거에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난 거기는 한데 뭐 한국 돌아오셔서 어떻게 좀 혼자 공부를 해오셨었는지 그리고 또 통번역대학원 준비할 때 좀 빡짝 하시고 네. 또 통번역대학원 들어오셔서 정말 또 많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좀 어떤 공부 방법들이 지금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알았더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하고 좀 구독자님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언어 공부, 다른 공부도 그러겠지만 진짜 왕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꿀팁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영어 공부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외국에 1년 살다 오고 그때 영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학교 자체가 동양인도 없고 다른 나라 한국인이 전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1년 내내 영어만 쓰고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돌아와서는 제가 동생이랑도 영어로 대화를 몇 년 동안 할 정도로 그래서 수능 때까지는 솔직히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아예. 그런데도 그 실력으로 그냥 우리 국어 읽으면 이해되듯이 그 정도 실력이었고 솔직히 대학교 가니까 영어 공부할 일이 없더라고요. 놀기 바쁘고 사무시험 공부하고 연수원에서도 영어로의 영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한동안 영어를 정말 많이 안 썼고 그때 정말 많이 퇴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로펌 일을 할 정도의 영어는 그래도 됐죠. 한국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정도의 영어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으니까. 그런데 통번역대학원 입시는 또
거기서 기대하는 수준이 어나더 레벨이더라고요. 어쨌든 양쪽 언어를 다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구사를 할 수 있어야 통역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공부는 제가 한 6, 7개월 동안 정말 바짝했었고 그때 공부할 때 쓴 방법은 정말 왕도는 없어요.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 대신에 액티브하게 그냥 흘려듣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해 안 되는 거는 또 듣고 내가 어떤 부분이 안 들렸는지 왜 안 들렸는지 의식적으로 되게 신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액티브하게 듣고 많이 읽었던 것 같고 당연히 스피킹 연습은 따로 했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저희 애가 리스닝은 되지만 스피킹을 안 되는 것처럼 확실히 좀 그래도 별개인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사실 읽을 수는 다 있어도 말을 못 하잖아요. 내 입에 얼마나 익숙하게 여기서 딱 혀 끝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평소에 영어를 쓰는 뭐 외국인 남편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의식적으로 이걸 익숙하게 좀 기름칠을 해놔야지 영어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번역대학원 입시 여기 공부할 때는 학원을 다녔고 학원 가면 이제 뭐 텍스트 계속 듣기 연습하고 읽기보다는 통번역대학원 자체는 듣기랑 말하기 위주인 것 같아요. 근데 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모르는 건 당연히 이제 밑줄 쳐서 외워야 되고 문장을 통암기하기도 했었고요. 스피킹 연습은 그 학원 선생님이 추천해준 방법은 중얼거리기였어요. 혼자서. 왜냐하면 상대가 없으니까. 근데 상대가 이런 잉글 같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자주 스피킹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아무튼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리스닝을 최대한 많이 하고 의식적으로 거기서 내가 당연히 모르는 단어 외워야 될 거고 모르는 단어를 넘어서 내가 아는 단어지만 쓰고 싶은 단어를 더 의식적으로 입에 붙이는 연습 그리고 스피킹을 할 때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써보는 연습. 왜냐면 내가 아는 단어만 계속 돌아가면서 스피킹을 한다고 그게 또 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잉글월크스 학습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피드백할 때 저는 최대한 많이 적어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꼭 돌아가서 꼭 복습을 해요. 그리고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몇 번 써야지 내 것이 되고 그게 나의 스피킹에 반영이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읽을 수만 있고 들을 수만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뽕 뽑으면서 뽑아야죠. 진짜 이 수업을 선생님도 그래서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가르쳐준 거를 다음 시간에 쓰니까 되게 뿌듯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인골쌤이라도 난 너무 감동하죠. 근데 진짜. 요즘 최근엔 좀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아티클 형식으로 된 것들은 빈칸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거 보셨겠지만 그거 통번역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있고 영어 공부를 아예 올인을 하는 분들이면 무조건 문장을 외우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면 문장을 외우면 일단은 스피킹 플루언시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그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를 당연히 다 외우게 되는 거고 단어의 용법과 맥락 더 나아가서 문장 구조 자체를 외울 수 있게 되는데 맞아요. 문장 구조라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진짜 같아요. 어렵죠. 한국어랑 뭐 아예 이 순서부터 달라버리니까 어쨌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장 구조들이 머릿속에 많아야지 영어를 더 잘하게 되는 건데 맨날 뭐 I go to school 이런 식의 문장만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걸 외우는 게 너무나 효과적이지만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문장을 외우는 걸 좀 도와드리려고 그 아티클 형식으로 된 것들이 이제 hard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너무 쉬울 거예요. 처음 노멀인 부분들은. 근데 이제 빈칸이 좀 많이 뚫리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외우기 편하실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을 저희도 또 도입해서 뭔가 통문 암기 하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 낭비를 조금 덜 하면서 할 수 있게. 혼자 문장 그냥 외우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솔직히 100번 말해도 외워질까 말까. 100번 그렇죠. 돌아서면 까먹을걸요. 맞아요. 몇 달 지나면. 진짜 몇백 번을 해야지 이제 툭 쳐도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한 문장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조금 그런 도움을 받으면 확실히 맞아요. 좀 약간 툴 살짝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만들어 봤었고 그러면 진짜 좀 다양한 그런 시대를 거쳐오셨잖아요. 영어 공부에서의 뭐 학교 때 변호사 생활할 때 그다음 통번역대학원 가서 좀 어떤 방식으로 공부법이 좀 바뀌어 오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대답을 기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법을 변화시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뭐 공부를 안 하던 때가 있긴 했지만
하면 저는 항상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그 외워서 적용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사실은 너무 다 바쁘잖아요. 특히 직장인, 대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사람의 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반복 학습이거든요. 결국은 한 번 아무리 내가 1시간 동안 앉아서 단어 100개를 정말 집중해서 본들 일주일 뒤에 그 단어 중에 몇 개나 기억이 날까요? 저는 이게 망각곡선이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뭔가 적어가지고 다녔어요. 지금은 휴대폰 어플이 있지만 예전 같으면 쪽지에 적어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적어도 그 단어가 툭 쳐도 내가 잊혀지지 않고 아예 내 것이 될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을 하는 게 되게 시간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을 뺄 필요가 없이 그냥 이동하면서 아니면 정말 하루에 10분만 해도 한 번 처음 공부할 때 시간이 많이 들어도 그 똑같은 단어들을 까먹기 전에 보는 게 중요한데 까먹기 전에 또 보면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까먹기 전에 또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익혀질 때까지 보면 그 단어를 다 까먹고 나서 다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냥 언제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영어 공부할 때 그리고 영어를 넘어서 그냥 그 어떤 암기 학습을 할 때 썼던 방식인 것 같고 사실 영어도 암기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이게 모국어면 좋겠지만 세컨드 랭귀지면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까먹기 전에 반복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습도 열심히 하고 수업 맞아요. 들어오시고 왜냐면 진짜 제가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인걸 수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막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그 피드백을 이제 못 보고 한 2주 지났잖아요. 보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맥락도 기억이 안 나고 의미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러면 다시 그걸 똑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죠. 배워도 배운 게 아닌 셈이 되니까 그 맥락이 제가 튜터랑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맥락에서 그 단어를 배웠는지가 기억이 날 때 그걸 보면 1초면 사실 복습이 되는 셈이거든요. 맞아요. 좀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자주자주 보는 게 너무너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이걸 수강생님들 보셨죠? 전 맨날 지원님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영어 이미 너무 잘하시는데 도대체 인고를 뭘 바라고 오셨을까 싶거든요. 그거 좀 근데 궁금해요. 저는 네. 진심으로 제 네. 영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게 당연히 뭐 한국인 평균보다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기 때문에 거의 그냥 네이티브만큼 잘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네이티브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저는 아직 정말 갈 길이 멀거든요. 그거를 채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저도 스피킹을 할 기회가 일단 없다 보니까 인거울에서 바라는 건 스피킹을 보고 가는 게 가장 크기는 해요. 다른 건 인풋이야 굳이 그 튜터님이 아니더라도 워낙 뭐 자료는 널리고 깔렸잖아요. 뭐 뉴욕타임스 뭐 팟캐스트 요즘은 많은데 그걸 아무리 들어도 그게 바로 내 입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영어로 바로 장착이 되진 않으니까 혼자 중얼거리기 너무 힘들고 엄마표 영어를 해봤자 3살짜리랑 하는 대화는 또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연습이 안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 수준 높은 정말 다들 수준이 너무 높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영어를 스피킹을 해보면 이걸 꾸준히 하면 정말 조금 더 영어가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킹이 가장 큽니다. 진짜 나중에 미국 변호사들 다 이겨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진짜 너무 갈 길이 멀고 표현 같은 것도 뭔가 조금 더 구어적인 표현을 더 이 인그월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디엄 같은 거 정말 자주 쓰는데 뉴스 기사나 팟캐스트에서 들리는 거랑 또 내가 나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주 쓸 수 있을 법한 이디엄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외국인과 1대1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외국인 친구가 있더라도 내가 매번 스탑 해가지고 방금 그게 뭐야? 적어줘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애초에 뭔가 자기가 지금 친구처럼 대화는 하고 있지만 자기가 튜터고 이 사람에게 뭔가 학습을 시켜줘야겠다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다 적어주세요. 본인이 쓴 표현이든 여기 쓸 수 있는 표현이든 그런 것들을 좀 집약적으로 한 수업 내에서 내가 엄청 많은 표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너무 극강에 진짜 이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걸 끌어내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혹시 제가 그 게리라는 분하고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네. 그분이 너무 웃겼던 게 저를 너무 웃겨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저의 이제 이 뭔가 열정이랄까 광기를 느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가 봐요. 왜냐면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조금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나 나중에 뭐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광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던지 제가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무슨 표현만 했을 때 내가 모르는데 알고 싶은 욕심나는 표현이 있으면 방금 그거 뭐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몇 번 그걸 겪고 나니까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 재밌나 봐요. 그래서 진짜 빵 터지면서 막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뭘 말하고 나서 I know you like this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그 시간 자체도 사실 되게 즐겁고 재밌어요. 진짜 재밌네요. 아마 엄청 최애 그분이 학생일 진짜 빵 겁니다. 터졌어요. 정말. 자기가 한 것 중에 제일 재밌었다 그랬어요. 저는 영광이었어요. 얼마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마지막에 You 들으려고 made my 하는데. day라고 하셨어요. That's so sweet. 너무 재밌어 하셔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혹시 AI로 수업을 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챗GPT를 쓰거나. 근데 아날로그 사람이라서 일단 챗GPT랑은 대화를 스피킹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일단 탈락이고요. AI 어플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통번역도 AI가 워낙 잘하지만 그래도 인간이랑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만 짚어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제가 이제 너무 편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저는 AI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근데 저는 편이에요. 약간 지원님은 말하다가 계속 끊으실 것 같아요. 잠깐만 이러면서 그 AI한테 너 그거 뭐야 하고 AI가 과연 내가 정말 원하는 딱 그 단어를 속 시원하게 긁어주고 짚어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챗GPT는 저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어 학습 그러니까 뭐 라이팅 할 때는 쓸 수 있겠죠. 모르는 개념도 배울 수 있는데 내가 챗GPT랑 대화를 한다고 해서 영어가 당연히 늘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스피킹 연습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AI 어플을 안 써봤는데 굳이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럼 애기들한테도 마찬가지. AI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괜히 뭔가 아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써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챗GPT도 음성으로도 되는데 그래요? 지원님의 그 성격상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성이 안 찰 것 같아요. 뭔가 일단 한번 해보시고 네네네. 또 얘기하면 좋을 것 혹시 같은데 시간이 많이 나면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게리님의 그 느낌은 안 나죠. 모르겠어요. 네. 그럴 것 일단 같아요. 알겠어요. 대화하는 재미도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진짜 이 통번역사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긴 하지만 또 통번역의 위기라고도 막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AI가 나오고 그쵸.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두려워요. 저도 두렵고 이게 워낙 앞날을 모르는 거고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내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발전한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탑티어는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통역은 조금 더 이거 정말 개인적인 졸견이라서 어디 내놓기도 부끄럽지만 음성 인식도 잘 안 되는 세상에 정말 이 어려운 통역이 아주 매끄럽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되게 바쁠 때 음성 인식으로 챗을 많이 입력하는데 그때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카카오톡을 볼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아직 멀었구나. 아직 번역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정제된 이런 텍스트는 읽어주면 잘 하겠죠? 근데 사람 말이 아시다시피 정말 정제되어 있지가 못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스크립트를 그대로 읽는 게 아닌 이상 엄청 비문이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그 결국은 다 맥락상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직 기계가 뭔가 매끄럽게 흠 없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아직은 조금 뭔가 회의감이 있지만 이건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 다시 변호사로 돌아가요. 변호사로 다시 돌아가니까. 최고의 보루로서. 그러면은 지금 지원님 사실 미래를 모르시겠지만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저는 일단은 통역을 업으로서 해보고 싶어요. 일단 워낙 그 정도 각오는 가지고 퇴사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통역사로서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고 어쨌든 변호사란 직업은 내가 돈을 받고 다녔잖아요. 그만큼 내가 이 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게 입증이 어느 정도 된 건데 통역이라는 거는 정말 새로운 분야고 아직 이걸로 내가 배우는 입장이지 내가 돈을 받고 이 서비스를 프로페셔널로서 제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일단 그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때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재밌고 내가 꿈꿔왔던 일이 매일매일 즐겁고 그렇다면 다른 거 다
이제 감안하지 않고 통번역사라는 직업으로 쭉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해봤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만약에 다시 생각을 해봐서 지금 생각해보니 변호사도 괜찮겠다 싶으면 영어를 좀 많이 하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글로벌로 이제 뛰시는 그런 로펌들이든 이런 데들은 정말 스카우트장 많이 올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일단 머리색이 이래서 머리색이 왜요? 핑크요? 이렇게 이미 너무 많이 일탈을 해서 이렇게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행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게 보통은 뭔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도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나라는 회의감에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분들도 저는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맞죠. 나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뭐 해? 근데 저는 적어도 지금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게 정 안 되면 돌아갈 구멍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단 통역사로 일을 해보고 다시 생각을 해볼 생각. 통역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모시는 걸로 맞아요, 할게요. 맞아요. 그래야 될것 진짜 같아요. 얼마나 지금 또 저도 재밌는 모르겠어요. 스토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대단하신 분이지만 아유, 더 큰 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좀 미래가 설레네요. 열심히 진짜. 해보겠습니다. 맥시마이징 초이스를 아주 하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한번 살아보시는 걸로 진짜.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엄마표 영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변호사로서의 영어, 뭐 별로 해드릴 말씀이 통번역사로서의 없는 것 영어. 아니에요. 진짜 저는 너무 많이 배웠고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진짜 귀한 그런 자산들을 또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더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로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지원님 한번 보시고 그럼요. 또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초대해 주셔서 것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쇼피 소피의 사랑방 채널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또 재밌는 것도 프로젝트들 또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좋아요. 네. 불러주십시오. 언제든. 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지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